한겨울 새벽 2시.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 위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펄펄. 차선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 길 위를 한 대의 검은 세단이 달립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모든 감정을 지운 사람처럼 그 차는 그저 앞만 보며 달립니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 목선이 곧습니다. 양손이 핸들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지워진 자국이 아닙니다. 마른 자국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멈춘 눈물의 흔적.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감미로운 발라드.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진동, 진동, 진동. 액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끕니다. 그 다음 순간 문자가 뜹니다. 너 없으면 이 집 망한다. 알지? 돌아와.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그리고 그 문자를 삭제합니다. 차가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그 톨게이트 너머 거대한 유리 빌딩 숲이 펼쳐집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눈처럼 쏟아집니다. 그 한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밝게 빛나는 건물 꼭대기에 세 글자가 빛납니다. JS그룹. 그녀가 그 빌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봤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20분. 충청도 어느 소도시 외곽에서 나고 자란 여자가 지금 서울 강북의 구식 아파트 부엌에 서 있습니다. 이름은 강서연. 결혼한 지 4년 차. 나이는 33. 키가 크고 눈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요즘은 늘 반쯤 감겨 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물론 잠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그 눈빛이 요즘 그렇습니다. 도마 위에서 무가 썰립니다. 칼질이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이 정도 칼질이 나온다는 건 이미 이게 일상이 된 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시아버지 권태식은 국물이 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맑으면 수저를 탁 내려놓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간이 세면 혈압이 오른다며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싱거워도 안 됩니다. 맛이 없다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남편 권태주는 조금이라도 온도가 맞지 않으면 밥그릇을 밀어냅니다. 말도 없이 그냥 밀어내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간간히 드나드는 시누이 권혜지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전날 밤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마치 식당에 메뉴 주문하듯이 내일 된장찌개 말고 순두부로 해줘. 얼큰하게. 아, 거기에 참치 빼고. 서연은 그 카톡을 읽고 읽음 처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순두부를 끓입니다.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시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냥 합니다. 그냥 웃습니다. 아주 얇게, 형식적으로. 사람들은 종종 웃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정작 속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웃는 사람입니다. 강서연의 웃음이 그랬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 집 누구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 여사는 말을 무기로 씁니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급소를 알고 찌릅니다. 상처를 낼 때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드라마 보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꽂습니다. 충청도에서 왔다고. 거기 사람들이 원래 말이 느린 게 생각도 느린 거잖아. 우리 태준이가 왜 그쪽 같은 집안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집이 그 모양인데. 첫째 며느리 좀 봐. 부산 명문가 집안이잖아. 아버지가 의사고 오빠도 판검사야. 그게 며느리지.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손이 부지런한 건 인정해. 시골 사람들은 그게 장점이야.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서연은 압니다. 그래도 일꾼으로는 쓸만하다는 말이니까요. 서연은 그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신경 쓸게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목구멍 어딘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수도꼭지가 잠긴 것처럼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말순의 언어는 바로 그걸 노렸습니다. 그리고 강서연은 그 언어 앞에서 3년 넘게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과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서연은 그걸 알면서도 지금은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며느리가 셋입니다. 첫째 며느리 박진희는 부산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원장. 집안이 튼튼하고 말투가 분명합니다. 시어머니 오말순이 자랑처럼 들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일도 잘하고 성격도 강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 일에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며느리 노지영은 서울 토박이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 특유의 여유가 있습니다. 요리도 배웠고 꽃꽂이도 했고 와인 강좌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집안일에 손을 대는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안일은 무조건 서연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서연 씨가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청소하면 눈이 너무 따가워요. 저희 아기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네요. 이유는 늘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말수는 그 이유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서연은 물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할 거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으니까요. 이 집에서 강서연이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좋은 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연한 일을 잘해봤자 칭찬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못하면 지적이 날아옵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구조입니다. 남편 권태주는 대기업에 다닙니다. 영준전자라는 중견기업의 영업본부 차장입니다. 직원 500명 규모.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전체 매출의 58%. 단 하나의 그룹사 JS홀딩스 계열사들의 납품 계약에서 나옵니다. JS홀딩스. 국내 재계 8위. 전자바이오 물류를 아우르는 복합그룹. 그 산하 계열사들이 영준전자에 지속적으로 부품과 솔루션을 발주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권태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구조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내가 매일 밥상을 차려주는 걸 당연히 여기듯 그 계약도 그냥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잖아. 그 이상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서연도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왜냐고요? 묻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현관문이 닫힙니다. 그 순간 강서연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집니다. 완전히. 마치 오래 억눌렸다가 풀려난 것처럼 등이 곧게 서고 턱이 올라갑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는 겉으로는 평범한 중형 세단입니다. 그러나 시동을 걸고 도로에 나서는 순간 서연은 귀에 이어폰을 꽂습니다. 지금 브리핑 시작해도 될까요? 비서의 목소리. 응. 말해봐. 그 한마디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집에서의 강서연과 밖에서의 강서연. 같은 몸에 같은 얼굴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공존했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단 한 번도 참지 않았습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아직 시댁 식구 중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52층 건물. 로비에 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수십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입니다. 부회장님 오셨습니까? 공기가 달라집니다. 로비 전체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미리 열려 있습니다. 경호원이 양옆에 따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나란히 걸으며 브리핑합니다. 오늘 오전에 유럽 파트너사 화상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신사업팀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영준전자 납품 계약 갱신 건 결론 내려야 합니다. 서연이 걸으면서 자료를 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하면서 걷고 지시하면서 걷고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이 여자가 새벽 3시에 물을 썰던 그 여자라는 걸 이곳의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강서연의 아버지는 강동우 회장입니다. 충청남도 태안 출신. 고졸 학력. 20대의 작은 창고에서 전자부품을 조립하던 사람입니다. 그게 30년이 흘러 JS홀딩스가 됐습니다. 재계 8위. 그러나 아버지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손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연구직, 남동생은 유학 중. 가족 중에 경영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은 딱 하나였습니다. 강서연이었습니다. 미국 MBA 마치고 현장을 5년 돌았습니다. 취임 3년 만에 그룹 영업이익 38% 성장. 업계에서는 강 부회장이라는 이름 3글자만으로 움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시댁 식구들은 모릅니다. 서연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단 한 번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강서연은 결혼을 결정할 때 딱 하나만 원했습니다. 평범함.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와 무관하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녀가 결혼해서 찾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배경을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침묵했고 나중에는 그게 원칙이 됐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집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임원 12명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 계열사 합병건 반대 의견 있습니까? 누군가 손을 듭니다. 재무담당 이사입니다. 부회장님,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것이. 관망이요. 서연이 그 말을 자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완전히. 관망을 선택하면 이 타이밍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들어가면 우리는 2위 전략밖에 없어요. 저는 2위 전략을 짜는 회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정적. 합병 진행합니다. 법무팀 이번 주 안에 계약서 초안 올려주세요. 회의가 끝납니다. 임원들이 나가고 서연만 남습니다. 그 넓은 회의실에 혼자. 창밖을 봅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서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지금 이 시간 어머니가 뭐라고 하고 있을까? 오늘 반찬이 싱겁다고 했을까? 짜다고 했을까?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다시 차갑게, 다시 단단하게. 권씨 집안에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시아버지 권태식의 칠순잔치. 충청도 식구들, 경상도 친척들, 서울 사돈들까지 40명이 넘게 몰려옵니다. 그 음식을 누가 준비하느냐고요? 서연입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합니다. 갈비찜 4냄비, 잡채 3냄비, 전 5가지. 떡은 새벽 4시에 시장에서 직접 사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첫째 며느리는 부산 명문가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의사고. 사람들의 감탄. 셋째 며느리는 서울 토박이라 세련됐어요. 더 큰 감탄.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듣는 서연은 잡채 당면을 젓습니다. 그 장면에서 눈물 한 방울이 당면 냄비 안에 떨어집니다. 서연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냥 젓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눈물 한 방울이 당면과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그 잡채를 먹은 사람들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칭찬은 누가 했냐고요? 서연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가 잘 가르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시누이 권혜진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잠깐 들여다봅니다. 기름 냄새, 땀, 어수선한 부엌. 혼자 다 하고 있는 서연. 그리고 말합니다. 옳게 여기 갈비찜 그릇 좀 더 가져다 줄 수 있어? 사람들이 더 먹고 싶어 해서. 서연이 고개를 들어봅니다. 네. 그리고 냉장고에 내가 어제 사다 놓은 케이크 있는데 그것도 좀 꺼내줘. 나는 지금 자리를 못 뜨겠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닫힙니다. 서연은 그 닫힌 문을 한동안 보고 있으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3초. 그리고 갈비찜 그릇을 들고 나갑니다. 3초. 그 3초 동안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지나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3초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댐이 무너지기 전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권태준이 현관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옆에 있습니다. 서연보다 4-5살은 어려 보이는 밝게 웃는 얼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거실이 잠깐 굳습니다. 오말순이 헛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태준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합니다. 요즘 내가 사귀는 사람이야. 다들 인사해. 그 순간 부엌 안에서 케이크를 쟁반에 담고 있던 서연의 손이 멈춥니다. 쟁반이 기울어지면서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무도 부엌 쪽을 보지 않습니다. 배신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으며 낌새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명의 친척이 있는 자리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데려오는 것은 그건 배신이 아닙니다. 그건 공개 처형입니다. 그리고 권태준은 지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쏟아진 케이크를 치웠습니다. 바닥을 닦고 새 접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들을 다 내왔습니다. 그 여자도 앉아있는 식탁에. 태준은 그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으며 셋째 며느리는 아이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말순만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여기 국물 식었어. 다시 데워와. 서연은 그릇을 받아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가스불을 켰으며 국을 데웠습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귓속에서 그 소리만 들립니다. 서연의 눈이 빨개지지만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도. 잔치가 끝나고 사흘 후. 아침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서연이 그 봉투를 봅니다. 태준이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신문을 봅니다. 아무 말도 않고 서연이 봉투를 엽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퇴거 기한 2주. 서연은 그 서류를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듭니다. 사인할게요. 태준이 처음으로 신문을 내려놓고 서연을 봅니다. 예상했는데 막상 그 말이 나오니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차분합니다. 울어야 정상입니다. 매달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서연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빛. 그게 다야? 서연이 펜을 들면서 말합니다. 한 가지만요. 멈추면서. 나중에 후회할 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도장이 찍힙니다. 묵직하고 차갑게. 쾅. 이사하는 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캐리어 2개와 종이 박스 3개를 끌고 현관을 나섭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오말순이 나옵니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마침 잘 됐다. 이거 버려줘. 그러면서 그 봉투를 서연 쪽으로 내밉니다. 그런데 발을 헛디딘 척 봉투가 서연에게 쏟아집니다. 음식물 쓰레기, 오물, 썩은 냄새. 서연의 코트가 더러워집니다.
머리카락에 뭔가가 묻습니다. 오말순이 입을 가리고 웃습니다. 어머, 미끄러웠나 봐. 서연은 그 자리에 섰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물이 코트에서 흐릅니다. 서연의 눈이 천천히 오말순을 향합니다. 그 눈빛을 마주친 오말순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미를 모릅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오말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알았을 겁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뜨겁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으며 아주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차갑고 단단한 눈빛. 서연은 코트를 털지 않았으며 그냥 캐리어를 끌고 걸어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오물이 계단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운전석에 앉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리고 처음으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쥡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번엔 떨어집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서연이 소리를 냅니다. 꾹 참다가 끝내 새어나오는 소리. 흐느낌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며 그냥 오래된 것이 터지는 소리입니다. 2분, 딱 2분. 그리고 멈추고 눈물을 닦습니다. 백미러를 보고 자신의 눈을 봅니다. 그 눈빛이 변합니다. 딱 한순간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굳는 것처럼 차가 출발합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JS홀딩스 본사 부회장실. 서연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비서가 오늘 스케줄을 보고합니다. 오전에 유럽 파트너 컨퍼런스콜 있고요. 오후엔 영준전자 납품 계약 갱신 검토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서연이 잠깐 멈춥니다. 영준전자. 그 이름을 되냅니다.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자료 올려줘요.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저 다음 페이지로 넘길 뿐입니다. 영준전자 납품 계약 갱신 회의. 서연이 자료를 들여다봅니다. 납품 단가 이력, 품질 클레임 건수, 납기 준수율. 숫자들이 빽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걸립니다. 납품 담당자 김 과장. 최근 6개월간 외부 접촉 이력이 반복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예요? 담당 팀장이 머뭇거립니다. 그게 아직 확인 중인 사항이라서 확인되면 보고해요. 서연이 자료를 덮습니다. 그 전까지는 갱신 보류. 회의가 끝납니다. 그 한마디가 영준전자에 도달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안에 권태준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전자 영업본부. 납품 계약 갱신 보류 통보가 도착합니다. 팀장들이 술렁입니다. 사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법무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권태준은 영업 담당으로서 이 건의 실무 책임자로서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흑빛입니다. JS홀딩스 계열사 납품이 끊기면 이 회사는 계산하기도 싫습니다. 3개월? 아니면 2개월? 직원 월급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어떻게든 JS 쪽 라인 연결해. 담당자 누구든 간에 아는 사람 있으면 다 동원해. 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서연. JS그룹 계열사에 다닌다고 했던 그 여자가.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생각납니다. 4년 동안 새벽마다 밥을 차려준 그 여자가 오늘 처음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4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히고 2주 만에 태준이 번호를 찾습니다.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걸 깜빡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기대했는지 번호가 남아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연결음. 2번. 연결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JS홀딩스 부회장실입니다. 태준이 굳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나 봐요. 끊습니다. 번호를 다시 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서연. JS홀딩스 부회장실. 그 순간 권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아주 거대한 것이
4년치의 기억이 한꺼번에 다시 재생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던 아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내. 눈물도 보이지 않던 아내. 그 아내가 JS홀딩스 부회장이었습니다. 영준전자 납품 담당자 김 과장에 대한 감사팀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결과가 보고됩니다. 김 과장 개인 계좌에 영준전자 관련 현금 수수 내역 확인됐습니다. 총 5차례 합산 금액은 서연이 손을 듭니다. 됐어요. 잠시 침묵. 검찰 고발. 영준전자 계약 종료 통보. 한 문장씩. 그러나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회장님, 종료는 좀 강하지 않습니까? 납품처를 당장 대체하기 어렵기도 하고. 서연이 그 말을 자릅니다. 로비를 시도한 회사에 2번째 기회를 주는 건 제가 원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계약 종료 공문이 영준전자에 도달합니다. 납품 계약 즉시 종료 및 법적 조치 예정. 회사가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사장은 법무법인을 부릅니다. 직원들은 소문을 퍼뜨리고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얼굴이 주식처럼 내려갑니다. 그리고 권태주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태준이 JS홀딩스 로비에 나타납니다. 경비원이 막으며 면담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전 약속 없이는. 강서연 부회장님 아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요.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이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올라오시랍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유리문, 부회장실. 문이 열립니다. 권태준이 들어서는 순간 그 넓은 공간에 혼자 앉아있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거대한 창문 앞에 서울이 발 아래 펼쳐진 그 공간에 태준이 한 발 들어서고 2발 들어서고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의자가 돌아갑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얼굴이 보입니다. 태준의 눈이 커지며 동공이 흔들립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쫓겨난 그 여자가 지금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는 의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서연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를 봅니다. 무릎 꿇은 그를. 한참을 보고. 그리고 말합니다. 오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말이. 그런데 그 2글자가 칼처럼 들어옵니다. 태준이 이마를 바닥에 대면서 서연아, 내가 미쳤어. 내가 진짜 미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 제발. 권태준 씨. 서연이 조용히 부릅니다. 태준이 멈춥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지만 대답을 못합니다. 4년 동안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오늘 힘들었냐고, 무슨 일 있냐고, 밥 먹었냐고. 단 한 번이라도. 정적. 부회장이라서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서연이 일어납니다. 창가로 걸어가면서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계약 종료는 원칙의 문제예요. 비리 제보가 들어왔고 감사팀이 확인했고 절차대로 처리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않았어요. 잠깐 멈춥니다. 그게 저예요. 4년 전에도 지금도. 권태주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재산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던 그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깊은 사람이었는지를. 그러나 그 이해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같은 날 오후. 첫째 며느리 박진희와 셋째 며느리 노지영은 우연히 아니 정확히는 지영이 약속 장소를 잘못 알고 JS홀딩스 본사 앞 광장을 지납니다. 지영이 말합니다. 저기 봐. 저 회사 되게 크다. 뭔 회사야? 진희가 유리 건물 외벽에 로고를 봅니다. JS홀딩스잖아. 제게 8위. 그때 로비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경호원들, 비서들, 그 중심에
낯익은 실루엣, 짙은 네이비 슈트, 흔들리지 않는 걸음걸이. 비서가 양옆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 사람은 걸으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손가락으로 자료를 가리키면서 멈추지 않으면서 지영의 입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 우리. 진이도 굳어 있습니다. 서연이 잠깐 멈춥니다. 뭔가를 결정한 것처럼.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칩니다. 3초. 서연은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고 차 문이 열립니다. 서연이 타고 차가 출발합니다. 진이와 지영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얼어붙어서 말이 없고 지영이 먼저 말합니다. 서연 씨잖아. 진이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의 뒤로 JS홀딩스 본사 유리 건물이 빛을 반사합니다. 눈이 부십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떠올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 있던 서연, 잡채를 젓던 서연, 갈비찜을 내오던 서연, 욕을 먹으면서도 고개를 숙이던 서연. 그 서연이 저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후회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연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오말순이다. 서연이 그 이름을 봅니다. 3초. 받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다르고 흔들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알아. 다 알아. 근데 서연아, 이제 어떡하니? 태준이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잖아. 그리고 회사도 너밖에 없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서연은 전화기를 보고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잠깐 멈춥니다. 저는 4년 동안 어머니 아들 밥 지어드리고 어머니 집안일 다 하고 어머니 생신상 혼자 차리고 오물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으며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그 4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었어요? 정적.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 집에서. 서연이 잠깐 눈을 감습니다. 저도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에 가을 햇살이 쏟아집니다. 눈이 부십니다. 강서연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했습니다. 비리는 처리했고 계약은 종료했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가을 오후 JS홀딩스 본사 앞 광장. 서연이 건물에서 나오고 비서가 뒤를 따릅니다. 차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서연이 멈추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가을 하늘이 높습니다. 구름이 없으며 햇살이 쏟아집니다. 그 햇살 안에서 서연이 눈을 감습니다. 새벽 3시 부엌이 떠오릅니다. 오물이 쏟아지던 계단이 떠오르고 갈비찜 냄비 안으로 떨어지던 눈물 한 방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혼자 울던 그 이분이 떠오릅니다. 눈을 뜹니다. 눈가가 아주 살짝 촉촉해지지만 눈물인지 햇빛인지 모르겠는 것이. 그리고 그 눈가가 접힙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출발할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차 문이 열립니다. 탑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서연이 창밖을 봅니다. 서울이 흘러갑니다. 그녀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그 차 안에서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릴 듯 말 듯. 이제 나 살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서연이 숨긴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새벽 3시 부엌에서도 오물이 쏟아지던 계단에서도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조용히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